네. 설치가 다 완료가 되셨나요? 아나콘다에서 6개의 패키지를 선택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검색어를 삭제를 하시고 already installed 설치된 것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com class라는 우리 환경에서는 numpy도 쓸 수가 있고요. pandas 있죠. 그리고 뭐 텐서플로우 그리고 케라스가 어딨나요? 케라스. 네, 케라스도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 환경마다 다른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텍스트로 아까처럼 pip 인스톨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얼마 전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인지 올해 초인지 잘 모르겠지만 텐서플로우가 작년까지 책을 사 보신 분들은 보통 1점대 버전, 네, 텐서플로우의 1점대 버전을 기준으로 책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샀던 책들을 보면 조금 코드가 안 되는 코드도 있고 문법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머신러닝, 텐서플로우를 활용한 딥러닝, 머신러닝 책을 구매하실 때는 텐서플로우 2점대 버전을 지원을 하는 문법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점대 버전이 되면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지금 텐서플로우 2점대 버전 그리고 케라스를 사용을 해서 하는 소스 코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코드랑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해보셨던 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텐서플로우 버전이 2점대 버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점대 버전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나콘다에서 컴클래스라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것을 불러와서 쓰는 것은 파이참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거에서 파이참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 네. 여기 저는 설치를 몇 번 했다가 지웠다가 해서 이렇게 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창이 뜨신다면 Do not import setting 하시면 됩니다.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지금 윈도우가 다른 창에 떠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설정을 하시면 어두운 창으로 코딩을 할 거냐, 밝은 창으로 할 거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밝은 창이 조금 영상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창으로 하도록 할게요. 넥스트. 이건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스타트 유징 바이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바이참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파이참 아이디를 사용을 지금부터는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마 주피터 노트북을 만약에 쓰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랑 환경만 일치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기준을 맞춰서 하시는 것이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Create New Project를 눌러서 지금부터 이제 클래스 만들 우리 수업에서 만들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는 com 클래스로 할게요. com 클래스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서 바꿔줍니다. 네,
컴퓨터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뭔가 이런 창이 나오면 무조건 yes, yes, yes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제목, 이 내용들 영어지만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클래스라는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이게 선택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밑에 안 나오는 경우.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인터프리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이제 인터프리터 이거 번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쓴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번역을 하는 건데요. 환경이죠. environment. 우리 아까 아나콘다에서 환경 설정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환경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환경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new environment.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 놨었죠. 우리가 existing interpreter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무것도 안 뜨는데 no interpreter라고 뜨는데요. 그러면 오른쪽 점 3개 이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환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콘다에서 만들었죠. 콘다 환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콘다 환경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방금 만들었던 컴클래스라는 환경에서 파이썬이 선택이 됩니다. 네, 이 이름이 내가 만들었던 이 아나콘다에서 만들었던 이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파이썬 내가 만들었던 이 환경 이름이 괄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방금 우리가 아나콘다에서 설치했던 패키지들을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 만드시면 이 라이브러리들을 새로 또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아나콘다에서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파이참에서는 그 인터프리터를 불러와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이렇게 파이참 창이 뜹니다. 네, Don't show tip 하고 클로즈 하겠습니다.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봤던 화면과 크게는 다르지 않죠. 큰 구성은 왼쪽에 무슨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는 창이 뜨게 될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파이참은 설치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얘가 알아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쓰기가 수월합니다. 사용자들에게. 이거는 뭐 하는 환경인지는 뭐 하는 중인지는 지금은 뭐 모르셔도 될 거예요. 업데이팅 스켈레톤스라고 해서 뭐 이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료될 때까지 그냥 이 창을 두도록 하고요.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이론 자 발주가 아니라 이론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잘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머신러닝 중에서 이제 회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선형 회귀, 그 중에서도 선형 회귀입니다. 이거는 선형 회귀, 영어로 했을 때 리니어, 선, 직선, 이게 선이죠. 선으로 리그레이션, 네,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선형 회귀입니다. 단순히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통계 기법에서 온 거죠.
통계입니다. 통계에서도 선형회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상관관계, 인과관계도 아니고 그냥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학생 성적이 다를 것이다 라는 이제 가설이 있다면, 이게 가설로 본다면 독립 변수가 뭔가요? 독립 변수는 하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죠. X. 이 X에 따라서 학생 성적 Y가 다를 것이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선의 수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서 하나도 안 썼다. 0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근데 점수 분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수 분포가 만약에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직선을 그리는 것, 이 직선의 수식을 찾아내는 것, 수식, 수식. 이 수식을 찾아내는 것을 선형회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이라면, 만약에 지금은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이 네 개밖에 없다는 거죠. 1시간을 한 학생의 데이터, 2시간을 한 학생의 데이터, 3시간 한 학생, 4시간을 한 학생의 데이터가 있다면 예측,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0, 하나도 안 한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 몇 점 정도가 될까? 그리고 5시간, 6시간, 7시간 이후로 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학생들의 점수는 어느 정도로 찍히게 될지 대략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인공지능은 최적의 답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최적.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선형회귀는 단순히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관계에서 이런 수식을 찾아서 다음 값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형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귀에는 우리 중학교에 배우는 거죠. 1차식의 형태로 나오겠죠. 보통 학생 성적 Y는 AX 플러스 B. 네. 이게 수학이 등장을 해서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포기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한 수식이기 때문에 1차식이죠. 1차식의 형태겠죠. 당연히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떨어지는 이 그래프는 A 값이 그냥 얼마인지 숫자는 모르겠지만 음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B는 0보다 위에 있으니까 y 절편값이죠. y 절편값은 플러스 얼마가 될 것이다. 이 부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ax 플러스 b에서 이 a 값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b 값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예요. 선형회귀에서는. 이거는 이제 단순히 독립 변수가 한 개일 때, 단순하죠. 단순히 그냥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다. 하나입니다. 독립 변수. 그런데 선형회귀에서는 한 개 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 x가 x1, x2로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x1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걸 공부 시간, 하루의 공부 시간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공부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다면 단순히 이런 그래프는 안 될 겁니다. 보통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식이 생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형 회귀. 일단은 선으로 모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오늘은 단순 선형 회귀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가 하나인 거. 하나인 것,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이제 두 개도 해보고 세 개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단순 선형 회귀, 네, 단순 선형 회귀를 보도록 할 겁니다. 네, 단순 선형 회귀. 지금부터 창이 왜 이러죠? 네, 단순 선형 회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설이었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시간인 학생 데이터를 찾아서 95점이더라. 2시간은 87점이더라. 3시간은 80점이더라. 4시간은 76점이더라. 이거 뭐 제가 뭐 설명을 위한 그냥 예시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하기가 좀 수월하는 거죠. 계산하기도 수월할 것이고. 그래서 뭐 요새 뭐 빅데이터까지, 빅데이터는 진짜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측하는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히 4개의 데이터입니다. 1, 2, 3, 4 그리고 95, 87, 80, 76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예측선 ax 플러스 b의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값들, 데이터들을 보고 나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 데이터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직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어, 데이터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단순 선형 회귀로는 뭐 도저히 얘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뭐 최대의 선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오차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그런 선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얘는 단순 선형회계는 맞지 않다가 맞는 거겠죠. 얘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관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표에서는 한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래프로 보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건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래프를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한눈에 보이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면 선을 그냥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한 직선이 아닌 거죠. 지금 어, 뭐 이게 점을 이었을 때 한 직선으로 쭉 연결되면 좋지만 얘는 뭐 만약에 점과 점을 잇는다면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식이 아니라 이거는 식이 다르고 얘도 식이 다르고 얘도 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접하는 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예측선 중에서 가장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이 A 값과 B 값, AX 플러스 B의 A 값과 B 값을 찾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정 기법 중에서 많이 쓰이고 기본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최소제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제곱법. 네. 이거는 공식이죠.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형회귀에서 A와 B 값을 찾아내는 공식입니다. 방금 있었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들을 집어넣게 되면 A 값이 가장 최적의 A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B에도 이 값을 넣게 되면 B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선형회귀에서 공식. 최소제곱법이 아니라 다른 공식도 존재합니다. 이걸 변형한 공식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쓰는 최소제곱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머신러닝에서 사용된다기보다는 통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식으로 A 값과 B 값을 지금 찾아볼 겁니다. 네, 최소제곱법에 A에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이거 기호 아시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 얘를 계산해서 다 더해줘라 라는 거죠. 1부터 n까지 i에 1을 넣고 그리고 n을 넣었을 때까지 얘들을 다 더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시그마 기호. 기억나시죠? 네, 수학 조금 하셨겠죠?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 x의 평균을 제곱해서 다 더해라. 그러면 이 분모부터 해보겠습니다. 분모는 x가 요거죠. 1, 2, 3, 4죠. 그러면 이 4개를 해보면 됩니다. x1, 1에서 2.5를 빼서 그것을 제곱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거를 제곱해라. 더하고 2에서 2.5를 빼서 제곱해라. 마이너스 0.5의 제곱 더하기 0.5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네, 분모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맞죠? 얘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어서 다 제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4개의 값을. 그러면 이것도 해봐야 되겠죠? 분자. 분모는 했고요. 분자. x에서 x의 평균. 그러면 1에서 2.5의 평균. 마이너스 1.5 곱하기 y에서 y의 평균. 95에서 84.5를 뺀 10.5인가요? 10.5 맞죠? 네, 계산이 좀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에서 2.5를 빼 마이너스 0.5 곱하기 87에서 84.5 뺀 2.5 더하기 3에서 2.5를 뺀 0.5 곱하기 80에서 84.5를 빼니까 마이너스 4.5 더하기 4에서 2.5를 빼면 1.5 곱하기 76에서 84.5를 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76을 빼면 8.5 맞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기를 돌려도 되겠고요. 손으로 어렵게 계산을 해도 되겠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거 계산을 해보면 자, 분모는 5, 분자는 마이너스 32가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4 이것이 곧 A값 A값으로 마이너스 6.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A를 구했으니까 B는 A 값이 구해져야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를 구하는 공식 B는 Y의 평균 84.5에서 빼주면 되겠죠. X의 평균 2.5 곱하기 마이너스 6.4 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얘는 100.5가 나옵니다. 100.5 네.
계산 실제로 손으로 쓰면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메소드 오브 리스트 스퀘어스 혹은 리스트 스퀘어스 메소드라고 하는 최소 제곱법 공식입니다. 선형 회귀 모델에서 이 ax 플러스 b에서 a 값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공식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6.4x 플러스 100.5, 그럼 a 값과 b 값을 이렇게 구했죠. 이것이 이 점들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잘 예측하는 선의 공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1, 2, 3, 4를 집어넣게 되면 예측값인 1시간일 때는 94.1, 2시간일 때는 87.7, 3시간일 때는 81.3, 4시간일 때는 74.9, 이 공식에 따라서 이런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예측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오차,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에 오차를 다 계산을 하면 이 선이 가장 오차가 적다. 오차가 적어야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시간을 했을 때, 6시간, 7시간을 했을 때 이 선에, 이 공식에 따라서 예측값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문제점이 보이죠. 만약에 하나도 안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0시간이다. 그러면 점수가 100.5가 돼버리죠. 사실 시험에서 점수가 100점이 만점인데 100.5가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는 방법도 물론 또 있겠죠. 그러면 실제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성적이랑 예측값이랑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좀 거의 흡사하죠. 이 선을 보면. 그리고 5시간 했을 때 예측값도 그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니까 아주 단순했죠.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 그리고 뭐 200개가 막 이렇게 선이 막 찍혀져 있는데 이거를 아까 공식 그냥 손으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기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이 A 값과 B 값 최소 제곱법을 이제 코딩으로, 파이썬 코딩으로 처음으로 그러면 파이참을 이용해서 코딩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시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